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생 꼬이는 20대 분들 중에 간혹 보이는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대 중반의 남성인데요. 오늘도 오전에 11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제도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새벽 4시에 잠들었는데 어제는 인터넷 방송에서 역캠 엑셀 방송을 보다가 프로게이머 방송을 보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이 방종을 같이 한 마지막 시청자였죠. 그러다가 새벽 4시에 자다 보니까 일어난 시간이 이제 11시쯤 됐고 배고파서 깨게 됩니다. A씨는 이제 군대를 다녀온 후에요. 이제 현재 대학교를 수료 상태로 마친 상태입니다. 졸업은 아닌 상태이고요. 학교에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수업은 이런 걸 다 들었으니까 학점은 다 채운 상황이고요. 취업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졸업만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내고 있어요. A씨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세상과 접촉을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부자들 컨텐츠를 보면서 일반인들은 다 한심해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유튜브에는 늘 엄청난 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명언, 제프 베조스 등 이제 엄청난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부자들, 그리고 뭐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들에 대한 영상으로 가득해요. 월 1,000만 원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상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월 1,000만 원 같은 것도 내가 회사를 다녀서 월 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생각만 바꾸면 항상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 자체가 옳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돈을 벌어본 적은 없어요. 사실 월 1,000만 원 정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연 수십억, 수백억씩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가득한 게 이제 유튜브 세상이죠. 회사원으로 월 300버는 이야기는 재미도 없고요. 유튜브에 등장을 잘 하지도 않고 설사 등장하더라도 별로 큰 조회수를 기록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A씨는 이런 그 부자의 삶을 꿈꾸고 있어요. 이제 회사원들의 삶이나 이런 걸 보면서 되게 한심하게 느끼는 거죠. A씨는 알파남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돈도 턱턱 벌고 싶고요.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돼서 시그니엘에서도 살아보고 또 이쁘고 섹시한 여자를 만나고 싶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고 있는 게 없다는 거고 또 현실과 이상이 굉장히 괴리가 크다는 거죠. 말로만 성공하겠다고 이제 주변에 이야기하고 특히 A씨를 바라보는 부모님에게도 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이 A씨가 어떤 일을 할지. 근데 맨날 말로 하는 거는 굉장히 목표가 높고 부자가 될 거야 라고는 하지만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항상 걱정이 들죠. 누군가가 또 자신에게 조언을 하거나 객관적인 조언을 하는 건 또 A씨가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잘 듣지 않습니다. 특히 현실이 이렇고 이런 이야기를 A씨는 극히 꺼려하고 있고 자신이 보고 있는 컨텐츠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굉장히 훌륭하고 또 크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고 있을 뿐 본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A씨는 이제 오늘도 침대에 누워서 SNS를 보고 있는데요.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몇몇 커뮤니티에 접속을 하고 글을 보면서 악성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A씨는 사실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긴 하지만 또 이 부자인 삶이나 또 연예인들, 뭐 인플루언서들을 끌어내리기를 하면서 쾌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악성 댓글도 달고 이에 대해서 비평하는 글도 쓰기도 하는데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관련 가십거리를 보면서 욕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생산적인 삶보다는 남의 인생에 대해서 품평하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갓생살기에 대한 영상과 글을 보기도 하고 부자 관련 콘텐츠를 보기도 하고 돈을 쉽게 벌기고 싶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자기의 여가생활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게 A씨라고 할 수 있겠네요. A씨의 생각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간을 팔면서 돈 버는 건 무의미하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영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부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자가 되는 데에서의 기본, 이제 돈을 번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의 현실 감각을 가져라 라는 조언도 이제는 듣지 않고 있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이제 만나러 외출을 안 하니까. 그리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노예라고 치부를 하고요. 속으로는 한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미 취업한 친구들을 보면서 부자 되려면 사업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 회사 생활을 굉장히 까내려요. 근데 정작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유튜브나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루고 싶었던 주제가 뭐냐면 온라인 속에서 살면서 점점 현실 감각이 없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최근에 간혹 경험하는 케이스인데 이 생각보다
부자 되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거나 공부하고 무언가 회사 생활을 하는 거를 쉽거나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혹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현실 감각, 그리고 세상에 쉬운 게 없다라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는 이게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그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돈 버는 게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월 수백만 원을 받는 회사원 생활에 대해서 무의미하거나 하찮게 생각하는 아까 A씨 같은 경우들도 있는 거죠. 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냉혹하게 평가를 하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나는 능력이 있는데 사회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사회가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크게 생기게 됩니다. 나는 이제 100억 부자를 꿈꾸고 있는데 사실 이 A씨 같은 사람은 100억을 아직 벌만한 그릇이나 능력을 갖추지는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괴리로 인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세상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나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이고 어떤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중요하죠. 이거를 보통 현실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쌓아오거나 이미 보여줄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A씨가 본인이 이제 부자가 될 그릇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은 뭐 남들이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회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 물론 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과 또 동시에 사회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를 하고 조화롭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어린 나이에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목표가 높으면 이에 맞게 노력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적정 수준으로 노력을 하면서 살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상은 부자인데 하는 행동이 없다면 이게 환상이고 게으른 거고 도둑놈 심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안 좋게 보는 게 한 것에 비해 과한 보상을 바라는 이 도둑놈 심보입니다. 저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매일 저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했을 때 이제 스스로 비하하는 거 아니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차원에서의 이야기냐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노력하거나 행동하는 데에 도움을 줘요. 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분들은 이미 충분히 노력을 하고 나서 쉬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일을 하거나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저 사람들은 이미 이룰 걸 이뤘고, 그리고 노력을 이미 한 다음에 쉬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난 아직 그 정도가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나도 쉬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 난 아직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20대에 이 생각을 하고 이게 오래 지속이 된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대 때 이런 현실 감각이 없어서 온라인상에서의 정보만 취득을 하면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이런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상담을 받는 케이스기도 하고요. 또 제가 컨텐츠 고민하다 보면은 자주 보게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퇴사 브이로그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자동 추천으로 떴던 게 뭐였냐면 로스쿨을 자퇴한 브이로그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항상 보면은 대기업을 퇴사했다거나 로스쿨이나 의대를 자퇴했다거나 이러면 조회수도 굉장히 높고 댓글에도 응원 및 칭찬 댓글 일색이었어요. 뭐 그들의 선택을 응원한다는 이야기도 많았고, 특히 이런 브이로그 올리시는 분들이 20대나 30대 초반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드리고 제 생각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대 후반의 한 여성이에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자신의 생활을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또 사실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연봉도 상당해요. 현재 4,5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여기에 당연히 성과급도 플러스가 되고요. 근데 항상 A씨는 무언가 모를 답답함을 느낍니다.
특히 이제 성장이 정체된 느낌, 그리고 무언가 모를 9 to 6의 지겨움,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기의 삶이 이제 평생 회사만 다니다가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평생 이렇게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자신을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고, 또 당연히 그 돈으로 사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해주셨어요. 근데 A씨가 보기에 부모님의 삶은 정답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면의 성취나 이런 게 없어 보였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감도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A씨의 부모님은 월급도 꼬박꼬박 모으고 절약해서 서울 소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씨 본인을 포함해서 두 자녀를 열심히 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자기가 보기에는 성장하는 삶으로 보이진 않았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하는 삶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20대 후반이 되고 회사 일을 하면서 더 느끼는 부분은 뭐였냐면, 회사원 월급만으로는 화려한 삶을 꿈꾸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A씨는 20대 후반에 깨닫고 있었어요. 성실히 공부를 했고 나름 괜찮은 학교도 나오고 좋은 기업에도 취직을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또 하루하루 살긴 하는데 회사의 부속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요즘에 많이 말하는 방향성이 잘못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회사에 다니는 게 방향성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무난한 하루보다는 진짜 내가 나를 위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친구들과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근데 결국에는 퇴사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자주 접하는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버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브이로그 같은 거를 올리기 시작해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대기업을 퇴사했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조회수가 잘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조회수도 막 10만이 이렇게 넘고 계속 그렇게 찍히면서 자기도 큰 유튜버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퇴사 관련 이야기도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퇴사를 할 때 거의 조회수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연히 퇴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자신이 꿈꾸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영상을 올리는, 뭐 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 맛집도 다니고 하면서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회사를 다닐 때 퇴사를 고민하면서 찍은 컨텐츠, 그리고 회사 생활도 간간히 등장하고, 또 마지막에 회사를 딱 그만두면서 사직서를 내면서 찍었던 컨텐츠의 조회수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자유롭게 여행을 하거나 이런 컨텐츠는 생각보다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퇴사할 때 영상이 가장 조회수가 높았고, 그 이후부터는 많아야만 몇천 조회수가 뜨는 거죠. 이 퇴사라는 것의 무게가 이제서야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자신이 보았던 영상에서는 유튜브 등 SNS에서 이렇게 퇴사를 하고 나서 월천만 원 소득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보는 퇴사 브이로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주변에서 저한테 이런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유튜브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유튜브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경험자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봤던 것 중에는 유튜브 컨텐츠를 고민하면서 좀 보게 되는 게, 보통 홈화면에 뜨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기업 퇴사 로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로스쿨이나 이런 거 그만둔 브이로그도 꽤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았던 게 이런 거였어요. 대기업 퇴사 로그는 굉장히 많고, 최근에 봤던 게 로스쿨을 2학년까지 다니시고 자퇴를 하신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삶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1년만 더 하고 변호사 시험 붙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취업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사실 이런 퇴사 영상이 잘 뜨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나보다 좋은 직장인 다니는데 이거를 퇴사를 하거나 자퇴를 한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가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 별로구나라는 심적 위안을 주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라고 하면은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고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주기 때문에 퇴사 영상이 굉장히 달콤하죠. 현혹되기도 쉽고. 근데 저는 항상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 만약에 유튜브를 하더라도 퇴사로 내용을 하면 그 이후에 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승리하려면 저는 일단 생존은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밑바탕은 깔아두면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즉 회사를 다니면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게는 안 하시고 그냥 퇴사 브이로그 이렇게 찍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고민하다 보면은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회사 관련 영상이 뜨다 보면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SNS상의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서 삶의 방향성을 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회사원으로서의 삶은 되게 비참하다, 자율적이지 않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맞긴 맞아요.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퇴사하는 결정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런 퇴사 브이로그를 보면서 조금 염려스러운 점은, 저도 예전에는 이런 영상 보고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정도겠지, 이걸 가지고 막 고민을 하면서 퇴사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주변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그냥 재미로 보는 영상도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실제로 퇴사 고민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퇴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몇 번 경험을 했고, 또 유튜브 상담 저한테 해주시는 주변인 분들을 통해서도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사실 꿈꾸는 이유는 이런 거죠. 이제 퇴사를 하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인플루언서만큼 내가 제일 많이 접하고 또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좋은 기업에 나오지 않더라도 사업적인 모드로 가면 인간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게 부의 본질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동의해요. 이건 부의 초월차선이라는 책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예요. 당연히 이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사실은요, 인플루언서가 되는 사람이 전체 비율에서 그럼 몇 %나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영향력이라는 거는 결국에 인플루언서가 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런 거예요. 퇴사로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갔으면은, 예를 들면 보통은 SNS는 컨텐츠 그리고 그 사람의 매력, 외모도 포함이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이 컨텐츠와 매력으로 승부를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좋은 학벌이나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는 하나의 그게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준 지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라는 사람이 회사 생활을 올리면 이거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 됩니다. 로스쿨이나 의대 같은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당연히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피로 판단을 하니까, 좋은 대기업, 좋은 회사, 또 좋은 학교, 이런 걸로 판단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다니는 사람은 삼성전자를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삶이나 발언력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게, 좋은 내용으로 전달하려고 노력은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변호사가 아니었으면 상대적으로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적었을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게 맞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거예요. 내가 당연히 사람들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면은 이게 하게 되면은 권력과 부를 많이 가져다 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외피가 있을 때 쌓아 올린 것과 이 외피가 없어졌을 때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 제가 A씨 사례가 실제 사례에 근접한 이야기고 퇴사 브이로그를 찍은 유튜버들을 분석해본 결과인데, 퇴사 영상을 찍을 때는 떡상을 했던 영상 조회수가 이후 감소하는 경우를 띱니다. 왜 그러냐면 컨텐츠가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쌓아올린 조회수가 퇴사를 전제로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외적인 지표를 통해서 판단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컨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퇴사를 하면 그 다음에 또 퇴사 컨텐츠를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무언가 컨텐츠를 생산해서 올리려면은 결국에는 뭘 해야 되냐, 여행 가야 되고, 예를 들면 일반 브이로그 중에서 육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틀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쉽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구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유튜브는 퇴사 브이로그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의 욕망을 자극을 합니다. 이게 뭐 성공 영상도 마찬가지고, 퇴사를 언제든지 하면 내 미래가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개발 유튜브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제가 가스라이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회사에 다니는 거는 끔찍하고 지루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이 부분도 맞을 수는 있어요. 문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회사에 다니는 삶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삶인데 왜 끔찍하고 지루하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상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한국의 대부분은 사업자보다는 직장인으로 일합니다. 사업가는 상대적으로 소수예요. 그리고 사업가는 자유를 누리는 대신에 엄청난 책임감을 이겨내야 돼요. 안정성보다는 불안정성을 추구하는 거고,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더라도 자신의 삶을 개척하거나 설계하는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돈도 크게 벌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업가를 선택을 하고, 개인적 경험으로는 대부분은요, 인간은 자유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안하고 불행하지 않은 거를 좀 더 저는 선호하는 분들이 상대적인 비율상으로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런 영상을 보고 어떤 회사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점점 더 느끼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업가들이 보통은
그러면 왜 워커홀릭이 되느냐? 왜일까? 늘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의 삶도 한번 제가 이거 사례에서는 약간 유튜브로서의 삶을 얘기를 하니까 살짝 말씀드리면 인플루언서로서 제대로 뭔가 어필을 하고 하려면은 계속 컨텐츠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삶의 일부를 컨텐츠로 만드는 삶을 사는 건데 이게 과연 행복할까? 예를 들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식으로 영상 구도를 어떻게 찍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여행을 다니는 게 과연 여행일까요? 사실 일이죠. 그러니까 컨텐츠에 따라서 대중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는 게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는 항상 그 영상의 고민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리기가 힘들어요. 조회수 잘 나오는 컨텐츠를 만들려면 24시간 창작 모드가 되는 거죠. 웹툰 작가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에 항상 시달리고 대중의 평가에 바로바로 반응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람의 행복은 가지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추구하든 사실 맞긴 맞는데 전 적어도 회사원으로서 성실히 일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뭐 절약하고 저축하면서 자산도 축적하고 노후 대비도 하고 이런 삶, 결혼까지 하신다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삶, 이런 삶이 저는 절대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사셨고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장년층 세대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고 싶은 건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어떤 걸 하면 어떤 걸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쪽은 좋고 한쪽은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시에 아이를 낳았던 선택, 결혼을 했던 선택,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회사를 열심히 다녔던 선택도 하고 싶은 것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사람은 뭘 하든 후회를 하게 돼 있는데 적어도 회사를 다니면서 이에 따라서 열심히 자산 축적도 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런 삶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 중에서 과연 다른 거에 비해서 떨어지는 삶이냐?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업가로서는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어떤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고 자기 직원들을 책임져야 되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행복도로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막 아주 좋은 삶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A씨의 사례처럼 A씨의 사례는 결국에 회사를 다니면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내 인생이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안정성보다 자유로움이나 자율성을 추구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뭐 사업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학계로 가서 자기 연구를 한다거나 작가가 된다거나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회사를 다니고 열심히 절약도 하고 자기 축적을 하는 삶이 나쁘다고 보이지도 않고 회사 생활을 하면 답답한 부분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보호막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자유라는 거는 결국에 회사를 그만두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자유롭게 살면서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게 위험성, 책임, 불안정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감내를 해야 되는데 선택의 몫은 본인입니다. 본인이지만 저는 이런 퇴사 브이로그를 보면서 퇴사 욕망을 자주 자극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퇴사 브이로그를 올리는 사람들은 왜 그런 내용을 올리고 있을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런 퇴사를 통해서 또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조금 회사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컨입니다. 네, 저번에 얼굴 공개했으니까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저번 주에 얼굴 공개를 했는데 일반 콘텐츠는 원래대로 화면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댓글을 쭉 보는데 그냥 메시지적으로는 얼굴 안 까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하고 제가 라이브에서는 얼굴 공개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오늘 주제는요, 의료비랑 간병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젊은 세대에 착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이 노후에 쓸 돈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론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2030 세대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부모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부모님이 항상 자기한테 지원을 해주고 영원한 뒷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부모님도 결국에는 나이가 드실 거고 편찮아지실 거고 그리고 사망 직전까지는 병원의 신세를 져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의료비 지출은 65세 이상 노인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부모님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한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 결혼을 하시고 출산을 하셨잖아요. 우리 나이로 치면 40대 정도부터 부모님의 질병과의 싸움, 그리고 요양원 등의 부양의 싸움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이상하게 노후 준비라고 하면은 자기가 쓸 돈, 자기가 노후에 쓸 돈만 생각을 하지만 부모님에게 들어가야 할 돈은 잘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이걸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장기요양보험 체계가 있죠.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체계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고 이후에 지속 가능할지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 남성인데 현재 40대 후반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데 아버지가 70대신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다행히 병원으로는 빠르게 이송이 됐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던 아버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A씨는 충격에 빠졌는데 병원에서 바로 수술 등을 진행을 하고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살필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자식으로 3남매가 있어요. 지금 3남매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직접 모시자는 견해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싶어 하는 어떤 며느리나 사위가 별로 없죠. 결국에는 요양원으로 모시자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행히도 장기 요양 등급은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에서 장기 요양보험이 있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겠지? 실제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지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지원을 해주더라도 들어가는 돈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외국에 비하면 이 의료 혜택이나 이제 받을 수 있는 의료의 질이 굉장히 우수한 걸로 A씨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 시스템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죠.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도 이제 가지고 있고 많이 그렇게까지는 부담이 안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형제들이 한 달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최소 150만 원 이상이 매달 넘어갑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비급여 항목 등으로 인해 식사라든지 기본적으로 저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갑자기 한 형제가 자신은 돈이 없고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체를 안 하기 시작해요. 돈을. 결국에 남은 두 형제가 부담이 가중이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부양료 소송을 다른 형제에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 가족들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고 형제 간에는 앙금만 남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케이스는요, 부양료 소송까지 간 케이스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양료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에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형제 중에 일방이 전부 부담하고 있거나 엄청난 의료비나 요양원 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굉장히 고민을 하거나 실제로는요 요양원에 맡겨놨다가 돈을 안 내고 그냥 버려버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노후 빈곤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 빈곤율의 개념이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OECD는 66세부터로 따지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65세가 일반적인 노인으로 생각하니까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에 중위 가구 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자 비율을 노인 빈곤율로 보는데 OECD 중 한국의 노인 빈곤 위험도가 한국이 1위입니다. 지금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 아까 지금 말씀드린 중위 가구 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이 경우가 40.4%로 통계마다 다르겠지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빈곤하신 상황에서 편찮아지신다면 건강보험 등에서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장기요양보험료에서 모든 돈이 나오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강보험 시스템 그리고 장기요양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보장 대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국가에서 다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들이 돈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베이비붐 세대가 50대 후반에서 한 60대 초반 정도 되는 세대가 건강이 악화되는 70살 이후 현재 도래를 했는데 이때부터는 자녀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돈을 모았을 때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부모님이 편찮아지시면은 자녀들의 경제력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고 아마 저와 비슷한 또래 세대 지금 30대 중후반 20대 분들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간혹 있어요. 제 댓글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구나 경험을 하게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단지 시기의 문제지. 지금 저희 영상에는 주로 30대, 40대가 제일 많이 보시는데 40에서 50대는 이미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송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부양료 소송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그냥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부모님이 자산이 없으신 상황이다. 상속할 자산이 없으신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자녀들 중 한쪽에서 부양을 하는 경우에 원래는 상속
재산을 가져간다거나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기여분이라고 해서 만약에 상속 분쟁이 있을 경우, 이건 보통 공증을 서셔서 상속재산 처리를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만 그런 걸 안 했다라면 기여분 관련해서 다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논외로 하더라도 한쪽에서 부양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부모님이 자산이 없다, 그러면 상속받을 자산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라도 균등하게 부담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양료 소송이 늘어나는 겁니다. 법 얘기를 좀 드리면은 지금 장기요양 시스템은 뭐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노인의 개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검사를 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나오고 요양원 등에 들어가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장기요양보험 시스템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정도 비용이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린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장 대상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재정이 고갈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대 30대라도 자기의 노후 준비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 제대로 지원을 해드리고 적어도 요양원 비용이라도 마련을 하려면 지금 당장 내 노후만 생각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다르죠. 그러니까 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에서 충당을 하고요,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에서 충당을 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이 요양원에 따라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보통은 본인 부담이 20%라고 해요. 이게 일반 대상자의 경우에. 그러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40에서 50만 원 정도가 든다고는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간식, 식사, 각종 부대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하면 요양원에 모시려면 150만 원 정도는 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요양원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들어가시고, 만약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결국에 누군가는 한 분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될수록 자산을 모으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부터 형제 간의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노인 빈곤율 말씀도 드렸지만 가끔 제가 택시를 타면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택시기사분들 중에 젊은 기사님들을 요즘에 보기가 진짜 힘듭니다. 대리기사분들은 좀 젊은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택시 시장에 새로운 사람이 진입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60대가 넘어서도 그 택시기사분들은 일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자기에게 들어가 어떤 병원비나 이런 것도 마련해야 되니까 실제로 몸이 편찮으신데도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60대 분들은 이게 슬픈 일인데 자녀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상한 가난한 부모 컨텐츠도 했지만 그런 부모님들 말고 일반적 부모님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지금 자기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현재 20대, 30대, 40대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키우는데 돈을 완전히 갖다 부었어요. 근데 철없는 20대나 30대 일부예요. 제가 또 일단 일부로 표현합니다. 일부의 젊은 사람들은요, 돈을 모아야 한다는 자각조차 없어요. 제가 20대, 30대 컨텐츠를 왜 많이 하냐면 이런 자각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물론 윗세대 부모님들이 자초한 부분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자립하는 방식이나 이런 삶의 기본적인 마인드, 고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편하게 해라,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아파지는 순간 자녀들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자기의 삶에 대한 자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 보통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에요. 20대, 30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충분한 자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시자마자 한 달에 200씩 그냥 쓰기 시작하면은 얼마 못 버텨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실 경우에 자녀들이 이러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진짜 매우 높고, 이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닥칠 일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이 정말 많은 희생을 해서 키운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20대, 30대 애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지원도 받았고 하고 싶은 것도 대부분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았고요. 물론 어려운 친구들 제외하고요. 근데 이 경우에 부모님이 편찮아지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향후에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걸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은 영원히 건강하실 거고, 그리고 생계를 알아서 유지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20대, 30대가 많다. 그리고 심지어는 철이 없는 일부 20대, 30대의 경우에는 자기가 해외여행이나 무슨 유학이나 각종 하고 싶은 걸 얘기를 하면서 50대, 60대 부모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은 사람이지만 비혼 쪽을 지금 추구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보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젊은 세대의 생활 수준은 제가 생각했을 때 외국과 비교하면 정말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노후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간병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죽음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편찮아지시면 가족이나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아예 달라붙어서
병간호를 하거나 여러 가지 돌보거나 아니면 이런 요양원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데,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좋은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도 허다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게 없이, 특히 부모님에 대한 어떤 요양비나 간병비 등에 대한 생각이 없이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40대 50대 돼서 갑자기 부모님 편찮아지시면서 그때서야 깨닫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젊은 세대가 노후를 생각을 할 때 자기의 노후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부모님에게 많은 돈이 들어갈 상황도 염두에 두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20대 30대부터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40대 때부터 뭔가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저는 조금 늦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올렸던 영상의 댓글 중에 구독자분께서 추적 60분 영상 중에 최근에 청년 70만이 쉬고 있다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다뤄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영상에 대한 내용은 사실 조금 봤는데 이미 알 것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우선은 썸네일이 뭐였냐면, 나고자인가요? 이러면서 70만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그냥 쉬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썸네일과 제목에서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봤는데, 우선 아시겠지만 경제통계에서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눠요. 2024년 5월 기준의 경제활동 인구는 한국에서 2,979만 9천 명입니다. 반대로 비경제활동 인구, 즉 15세 이상 인구 중에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지 않거나,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한 거죠, 또는 취업을 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를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이들은 1,574만 4천 명이에요. 취업자이거나 실업자이지만 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비경제활동 인구는 여러 원인이 있어요. 연로에서,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서 가사 업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공부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학업과 관련된 경우도 있는데, 눈길을 끄는 거는 그냥 쉬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쉬었음. 어떤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쉬었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수가 상당하다라는 거고요.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쉬었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전체 233만 4천 명입니다. 이 엄청난 수인데, 나이가 들어서 연로한 상황, 이런 부분들의 수가 꽤 많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여력이 안 되시고 이래서 쉬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거는 맞는데, 20에서 29세, 30에서 39세도 그 수가 꽤 상당해요. 더 신기한 거는 40에서 49세랑 50에서 59세랑 20에서 39세까지의 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쉬었음에 해당하는 수가. 그리고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20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죠. 지금 출산율이 떨어진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런데 쉬는 청년들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2024년 5월 기준에 20에서 29세 그냥 쉬었다라고 조사된 인구가 36만 6천 명인데요. 전월 대비해서 9천 명이 증가를 했고요.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30대, 보통 경제활동 가장 활발히 하는 세대죠. 이 30대의 경우에도 전월에 28만 4천 명에서 이제 2024년 5월에 29만 9천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50에서 59세, 40에서 49세는요, 그냥 쉰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통계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통계를 떠나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주변에는 청년들의 일에 대한 개념이나 저축의 필요성이나 이런 개념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사실 목격을 하고 있죠. 이 원인이 SNS냐 뭐냐를 떠나서 실제로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제가 택시를 가끔 타는데요, 택시 기사분들과 얘기를 하거든요. 일부러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려고. 근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기사분들이 많아요. 남자 기사분들이든 여자 기사분들이든 집에 자기가 자녀가 있다, 아들이 있는데 30대 중반인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다든지, 아니면 딸이 있는데 그냥 집에만 계속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정작 그 자식을 둔 아버지나 어머니는 지금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20대는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니까 조금 쉬었음에 해당하는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대에도 많은 수가 일을 하고 있지 않고요, 취업 준비를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그렇게 특이하고 색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 한두 명씩은 보이는 케이스들이고요.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할 때는 뭔가 준비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막 취업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또 금방 그만두고 다시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오래 회사를 못 다니는 거죠. 또 젊을 때는 즐겨야 후회가 없다는 생각 아래
회사를 오래 못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또 이런 말씀 드리면 회사가 사람이 힘들어서 못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일을 하는 거는 너무나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좋지만 저도 공무원이나 이런 거 생활할 때 좋은 사람만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언제든지 직장을 그만둘 수 있고 그냥 힘들면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한 30대 초중반쯤에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즐기다가 다시 재취업 준비나 자영업 준비를 한다거나, 제가 30대 인생이 꼬이는 이유 이런 거 할 때 자영업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자영업 준비하시고 나중에 어려워지시는 경우도 많아요. 제 생각은 뭐냐면, 이 워라벨이라는 이름, 휴식과 재충전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쉬는 경우도 많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워라벨이라는 개념은 원래의 시작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녁 시간을 가족과 보낸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워라벨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널널한 근무를 하면서도 높은 임금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당수가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는 데에 뭔가 합리화나 정당화를 하는데 사용되는 단어가 되어버린 경우를 실제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도 사람마다 이 생각하는 개념이 다른 거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휴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식은 필요해요. 근데 20대 30대 때 휴식이 장기화되면 인간의 몸이 일을 하기 어려운 몸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에 고통이나 고생을 버틸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는 40대 퇴직 후의 삶을 보면은 20대 30대 때 쉽게 일하던 분들은 40대 때 퇴직을 하면 갈 직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직장보다 좋은 직장을 찾기가 어려워지는데 전문성도 없는데 힘든 일을 하는데 머뭇거리게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든지 더 높은 월급을 받는데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장을 찾다가 취업을 못하고 시간이 가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강조하는 강화법칙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몸을 훈련하는 개념이에요. 자기의 몸을. 인간의 어린 시절부터 하던 일이나 사고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안 하던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성인이 되어서 새롭게 하려면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멘토링 하면서 느끼는 점이 오히려 공부를 안 했던 분들이 공부를 쉽게 본다는 부분이었고, 공부에 익숙하지 않고 책에 익숙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느냐,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익은 기질, 그러니까 습관, 사실 조금 냉정하게 표현하면 한량 기질이 붙을 수가 있는데, 이런 한량 기질 같은 게 생겨버리면 이걸 바꾸려면 노력과 시간 투여가 엄청나게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은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이, 내가 편하게 살고 쉽게 살던 사람이 노력을 오래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이 노력도 어느 순간에 다 귀찮아지는 거고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염려하는 거는 지금 20대 30대가 계속 휴식이나 고된 업무를 피하는 쪽으로 세대 방향성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 실제로도 그렇다는 점인데, 저는 20대 초반이나 30대 때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들었을 때 쉬는 일로 향하는 거지, 젊은 시절부터 쉬운 일로 향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젊은 시절에 힘든 일을 경험을 해보면 인생 전반으로 보면 유리해지는 점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때 힘든 일이나 여러 가지 몸 쓰는 일도, 데스크 잡도 힘든 일이 많아요. 이런 걸 경험해보면서 힘들게 생활하는 경험을 갖추면 이후에는 사실 이거보다 쉬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게 되면은 절대 쉬운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하기는 어려워진다. 갑자기 20대 30대 때 힘든 일을 안 하다가 40대 50대 때 힘든 일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여기에다가 40대 50대 때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가 어려워져요. 건강도 따라주지도 않고 체력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가장 무언가 활기차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세대가 20대 30대인데, 이때부터 너무 쉽게 일하는 거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미래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 역사 이야기를 하자면요, 세계사 공부할 때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 영원한 제국이나 영원한 번영은 없다는 거였어요. 건국 1세대의 혁신 및 노력, 2세대가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요, 3세대가 이 1, 2세대가 축적했었던 자본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3세대까지는 나라가 잘 돌아가다가 이후에 나라가 기우는 경우를 공부하다 보면 많이 보게 되거든요. 건국 직후 세대의 경우에는 나라를 새로 세웠으니까 사명감이나 책임감도 있고 또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대예요. 그리고 바뀌는 상황에서 그 전에 힘든 생활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점차 2세대, 3세대가 되면서 이런 동력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영원한 제국이 없다는 진리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나라 중에 계속 혁신을 유지하고 오래 존속하고 나아가는 나라들의 특징이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과거를 잊지 않는 데 있어요. 과거의 고난을 경험했던 거를 미래에는 다시는 경험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다짐이 중요한 거죠. 근데 항상 이 나라들이 안 좋아지는 이유를 보면은 풍요로워지면은 과거의 고난을 잊어버려요. 역사도 반성의 역사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풍요로워지면요, 국뽕으로 향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났다라는 식으로 역사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과거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사실은 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생각과 통찰의 본질이 다 뭐냐면 과거 사람들이 했던 실수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작업인데,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무슨 국뽕 때문에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역사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교훈과 여러 가지 통찰을 얻어내기 위함인데, 풍요로워지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사실 50년에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부터 지금 한 2세대에서 3세대가 지났어요. 한 3세대 정도 지난 거죠. 그러면은 요 세대가 딱 되면서부터 전쟁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 전쟁은 무슨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전쟁 후 30년만 지나도 전쟁에 대한 기억을 잊고 대비나 준비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게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조선도 똑같았죠.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정묘호란까지 가는데 30년 정도 세월이 있었는데 교훈을 싹 다 잊어버리고 발전도 못했어요. 조선 나름대로 노력을 하긴 했지만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산업을 육성한다거나 국가대정을 불리는 작업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대비나 준비가 필요했는데도 안 한 경우가 많은데,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쉬는 걸 볼 때마다 역사를 개인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답에 가까운 답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풍요로울 때도 위기를 잊지 않고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냥 쉴 수 있는 이유는요, 부모님의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자본으로 쌓여 있고, 이게 풍요롭기 때문에 사실 밑에 세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풍요로울 때도 위기를 잊지 않고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쉴 수 있을 때도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향후의 인생이 훨씬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탈무드를 다시 읽고 있는데,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노인이 묘목을 심습니다. 근데 이 묘목이 성장해서 열매를 얻으려면 7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었던 옆에 젊은 사람이, 아니 그렇게 오래 살 수도 없는데 뭐하러 나무를 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태어났을 때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이를 심어 놓은 거다라는 건데,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시대는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나만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리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개인의 인생 측면에서도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현재 풍요롭다고 해서 위기를 잊어버리면은 향후 인생이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컨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20대 때는 비슷했고 10대 때는 비슷했는데 왜 이렇게 삶의 격차가 벌어지는가? 사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특히 20대 때 어떻게 살아야 향후에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30대 때 삶의 격차가 왜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A와 B라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상정을 해서 사례로 각색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와 B 씨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예요. 둘 다 남자고요. 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같은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어릴 때는 당연히 이제 같이 PC방에서 게임도 하고, 또 고등학교 때는 같이 야자도 빼고 이러던 친구들이었어요. 운동도 같이 하고 그냥 정말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친구였던 거죠. 그리고 A와 B 씨 모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인서울 소재의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A씨와 B씨는 여기서부터 인생의 행적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A씨는 조금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개발과 관련된 동아리이기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한 선배들이 동아리를 방문해서 교류를 나누는 그런 동아리였어요. B씨는 당시에는 그 돈에 큰 관심이 없었고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즐기는 쪽으로 20대 초반에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로 친구들을 만나면 동기들이었고, 또
술자리에 익숙해지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A씨는 동아리에서 한 선배를 만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있었던 선배였고 이 선배분과 친해집니다. 같이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나이 차이는 꽤 나는 편이었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 선배는 A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주변의 변호사나 각종 업계 사람들을 소개해주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증권업종에 있다 보니까 모임 같은 거에 나갈 때 돈이 많으신 부자분들과 어울리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간혹 초대를 해서 같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A씨는 여러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데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나 어떤 업계나 어떤 분야가 좋다라던가 이런 삶의 통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가까워지면은 조금 투자 이야기나 이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그리고 직업 등도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다른 분들이 이미 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이쪽 업계가 좋고 또 어떤 업계가 좋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듣지 못하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시행업이라던가 컨설팅업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연봉도 좋았고 향후 진로의 확장성에도 용이하고 커리어나 사업 등에도 유리한 직종들이었어요. 그래서 점차 A씨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가 늘어나면서 돈을 벌 방법도 생각보다 세상에 많고 또 할 일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고 그동안 자기가 모르는 게 많았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반면에 B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거나 일반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했고 또 만나는 풀도 대부분 대학 사람들이 다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나 대학교 친구들 그리고 조금 더 한다고 하면 대학교 선배들 정도였고요. 외부 인맥 등을 만날 생각은 사실 거의 하지 않고요. 고민이 있어도 주변에 원래 만나던 사람들과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들이 뱅뱅 돌고 뚜렷한 해결책이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A씨도 여행을 다녔지만 A씨는 여행에 가서 외국인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만드는 쪽으로 여행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A, B씨는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진로를 고민하는데 A씨는 들었던 정보들을 이용해서 진로를 설정하는 데 활용을 해요. B씨는 같은 학교의 선배들이 준비하고 있는 걸 따라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취업 준비를 하게 되고요. 어떤 분야를 해보겠다라든지 이런 특별한 방향성은 없었어요. B씨는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A씨와 B씨 모두 직장에서 연봉 차이가 극심하진 않았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초봉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A씨는 기존에 자기가 들었던 내용들이나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돈을 불리는지를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봉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출 통제도 하고 또 동시에 전문성을 쌓으면서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만날 기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여러 사업을 하는 걸 고민을 했고요. 퇴근 후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준비도 하고 투자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B씨는 20대 정도는 조금은 느슨하게 지내게 됩니다.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은 다음에 기본적인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뚜렷한 투자 계획이나 향후 어떻게 고민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 설정보다는 퇴근 후에 이제 그냥 여가를 보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직급도 그냥 성실히 일하기는 하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곤 있었지만 승진 속도가 빠른 건 아니었고 그렇다고 자산 축적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었어요. 이게 30대에 들어서니까 분명히 비슷한 월급을 받으며 입사를 했지만 A씨와 B씨의 인생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20대부터 대학 시절에 했던 투자 공부를 이용해서 B씨는 실제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물론 몇 번의 실패가 있긴 했지만 자산 증식 속도도 빨랐고 또 열심히 계속해서 노력한 덕분에 업무 전문성도 높아서 승진도 빨랐어요. 그리고 당연히 연봉도 많이 상승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속으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 사업 등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B씨는 평범하게 일을 했고 연봉도 크게 인상되지는 않은 채 남들이 오르는 정도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업계 자체가 아주 전문성 등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업계였다 보니까 이직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축적 속도도 아주 빠르진 않았고 투자 관련 경험이나 공부도 20대 때 투자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누적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사 시 연봉은 분명히 A씨와 B씨가 비슷했으나 추후 보니까 A씨의 자산이 B씨의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사실 제가 본 자수성가한 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A씨가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더 빠르게 깨달으신 분들은 20대 때 자기를 지도해줄 멘토를 찾아다니면서 물어보시고 바로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환경 이야기만 하면서 어떤 노력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서 이걸 한번 사례로 만들어 본 겁니다. 20대 초반부터는
지금은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해요.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아직 격차가 아주 벌어진 건 아닌데 사례에서 A씨와 B씨도 친구 관계고 20대 초반의 시작점은 대학도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는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A씨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귀인을 만나기도 했고 또 뭔가 더 나아지고 싶은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투자 동아리에 들어가서 돈도 공부하고 투자 공부도 하고 또 여러 선배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B씨는 반면에 그냥 흐름에 몸을 맡겨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걸 배우고 싶어서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그냥 평범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A씨와 B씨의 차이는 인맥과 지혜의 차이, 계속해서 스노우볼로 굴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A씨는 제가 사례에서는 얘기했듯이 자신의 진로나 이런 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자산 축적이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 등에만 의존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성공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반면에 B씨는 그러한 노력까지는 따로 기울이진 않았고 우리가 X축을 시간으로 두고 Y축을 결과값이라고 보면은 1차 함수 형태로 보면은 처음에는 큰 차이가 아니죠. Y값이. 근데 기울기가 어떤 수준인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 그러니까 X축의 값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Y값 차이는 커지게 되잖아요. 이게 인생에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해왔던 것이 계속해서 복리 효과로 계속해서 지혜든 인맥이든 여러 가지가 굴러가게 되는 것 같고 여기서 기회가 많이 창출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20대부터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20대 때 어떤 성실하게 일을 하거나 뭔가 노력하는 습관이 제대로 들여지지 않으면 30대, 40대 때 저는 이 습관이 제대로 든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었고요. 이 습관이라는 것도 사실은 스노우볼처럼 계속해서 굴러가면서 삶을 굉장히 많이 바꾸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시간 자체가 제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아군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은 보상과 어떤 능력적인 것을 부여하게 됩니다. 단순히 돈만 복리 효과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판단력이나 지혜나 여러 가지 다른 인맥이나 여러 능력도 복리 효과로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향적이어서 사람 만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제가 다짐을 해보라고 해요. 일주일에 딱 한 명 정도만 내가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지 못하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게 나한테 좋은 이야기든 안 좋은 이야기든 어떤 다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해서 계속 쌓이면요 1년에 50명 정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50명 중에서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게 되면은 또 다른 자리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명 중에는 반드시 누군가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기회까지는 아니어도 뭔가를 가르쳐 줄 사람은 있습니다. 그때 그런 가르침이든 기회든 왔을 때 그걸 잡는 거는 본인의 몫인 거죠. 그래서 20대 초반에 깨달아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점진적 성장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나 한 방에 성공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한 방에 성장할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아까 제가 일주일에 한 명 정도씩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처럼 조금씩 그냥 나아지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차이의 폭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20대 초반에 어떤 식으로 사느냐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할수록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슬프지만 조금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관련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20대, 30대가 가장 사회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이런 이제 채용 비리가 터졌을 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채용 비리가 사실 20대, 30대가 어떤 노력을 하고 뭔가 능력을 쌓으면은 내가 뽑히거나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앗아가는 큰 사건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내가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채용 비리 같은 게 터질 때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던 10대나 30대 분들이 희망을 빼앗길까봐 항상 염려스러워요. 저는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도 막 노력을 포기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그 채용 비리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금 어느 정도의 경각심 그리고 이제 조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다루려고 하고요. 어떤 시대든 사실 어떤 사회이든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이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는 없지만 특히 이제 헌법기관이나 이런 행정기관 같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공정한 시험, 공정한 능력, 이런 능력 검증 절차 이런 걸 통해서 뽑히는 게 사실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청년 세대에게 좀 기회의 사다리 이런 걸 부여할 수 있는 게 공무원 같은 직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네, 2025년 2월 말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어요.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관련, 인사 채용 절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한 감사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23년부터 이런 부정 채용이나 이런 문제가 불거졌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일단은 조사를 해보니 인력관리 실태가 정말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선관위는 인력을 채용할 때 주변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가족을 채용하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많은 규정을 대부분 어기고 굉장히 불공정한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회사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최근 10년간 경력직 채용이 채용 관련 절차의 규정을 어긴 채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이는 시도 선관위,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사실 거의 사기업 같은 가족회사처럼 운영이 됐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요구한 게 감사원의 보고서 내용이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뭘 발표했냐면, 이제 이 중에서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 부분도 수사 진행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발견하고 적발한 어떤 채용 비리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족이나 친척 채용 청탁이 있고요. 청탁. 우리 애 좀 뽑아줘. 이런 게 있었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사 관련 증거서를 조작이나 은폐한 경우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 거의 지금 수백 건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지휘 감독을 해야 되니까 시도 선관위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행태가 발견이 됐었고, 인사 관련 채용 관련 규정을 느슨하게 하고요. 허술하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리고 가족 채용 등을 사실은 내부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을 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다고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관사까지 지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청탁을 한 내용들도 밝혀지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됐어요. 아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채용이나 이런 걸 할 때 외부기관의 외부위원 등을 채용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포함을 시켜서 인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위원만으로 계속해서 선발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공고도 잘 실시하지 않고 서류 또는 면접의 절차에서 내부위원으로만 구성을 하거나 채용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이제 규정 위반을 한 게 총 662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채용 절차가 허술하니까 사실은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건데, 선관위 직원들이 이제 막 인사 담당자에게 이제 거리낌 없이 연락을 해서 채용을 청탁하고, 내 자식도 뭐 뽑아달라, 이번에 아는 조카가 신청을 하는데 뽑아달라, 막 이런 식으로 청탁을 했던 거죠. 이런 위법이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이제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특정일 또 배제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게 이번 감사의 결과였습니다. 네,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 한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해요.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한 전통이다. 물론 주변에서 많이 지내고 많은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을 뽑으면은 그 친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아닌지를 뽑을 수 있겠죠. 사기업에서는 이렇게 뽑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기관을 하나의 사조직화를 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나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채용 절차가 이렇게 주먹구구식 또는 사적인 채용, 그리고 공정성을 결여한 채용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사실 국가기관이나 헌법기관을 사실상 자기의 개인 회사처럼 소유하고 회사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또 법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규정한 기관은 법령보다 상위 기관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등 굉장히 이제 법을 지키는 준수 의식도 떨어지는 데다가 초법적, 초월적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스스로 내부 조직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뽑아도 문제가 잘 되지 않더라.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오랜 시간 관행으로 굳어져 오면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감사원이 이렇게 해서 감사를 결과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해서 국가기관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권한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걸 헌법재판소에 판단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청구인은 선거관리위원회고요. 피청구인은 감사원입니다. 이 감사원이 감히 헌법기관인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법적으로 해석해달라.
이거 헌법적으로 해석해달라고 이제 청구를 한 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이 감사원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검사권하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권이 있는 게 이제 감사원이거든요. 근데 이 행정기관이 보통은 행정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권이 없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슬프게도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저는 조금 좀 더 타당해 보이긴 해요. 타당해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헌법과 감사원법의 조문 해석상 그렇게 행정기관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직원들은 배제돼 있어요. 이거는 삼권 분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뒀던 이유가 어떤 기관에도 약간 어떤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었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입법자, 처음에 헌법을 개정할 때랑 헌법을 어떤 여러 가지 제정을 할 때 이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입법자의 미비이고 그때 헌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까지 판단을 못했던 겁니다. 예측을 못했던 거죠.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정작용이 안 되면서 자체 감찰도 거의 안 되고 썩은 조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거가 외부에서 감시할 기관을 두지 못했다는 거는 사실 입법상의 미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법리적 해석,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법리적 해석 자체는 저도 좀 타당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누가 문제를 삼고 누가 견제를 하고 어떻게 감시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자정작용을 유도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이게 어떤 기관이든 이런 식으로 외부의 견제나 외부의 어떤 감사 이런 거에서 계속해서 자유롭게 되면은 사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선거관리위원회 사건에서 이게 불거졌던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감사원이 감사할 권한은 없다라고는 보긴 했지만 니네들이 잘못한 게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예시로 언급했던 게 국회 국정조사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수사를 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현실적으로 문제는 이 수사기관이나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려면은 어느 정도의 고소 고발, 약간 범죄가 있다라는 신고 같은 게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언론 보도가 있거나. 이 사건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려면은 여러 가지 감찰을 할 수 있거나 상주를 하는 감시 인력 같은 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런 자정작용은 일어나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항상 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청년들 봤을 때 굉장히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어요. 저도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고 사기업의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선발하든 사실 자유입니다. 이거는 사기업에 이제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해서 여러 가지 경영자가 자기의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여러 가지 법 위반이 되지만 않는다면요. 근데 국가기관이나 헌법기관, 행정기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는 그래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회든 부패하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어느 사회나 어느 정도의 부정은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회라도.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그래도 마지막 계층 이동의 사다리랄까? 이 마지막 보루같이 여겨지고 있는 게 사실은 공무원 시험이고 또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 자체도 부정을 당한다면은 20대나 30대는 사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내가 노력해도 전혀 이뤄낼 수 없는 사회구나, 거의 해먹는 사람들이 다 해먹는 구조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 수사기관이 있는데 이 여러 수사기관이 공조를 해서 기본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이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는 이런 사건들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재발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